네, 센터장님,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가장 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편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편견? 네, 편견.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외국인은 싼 값에 쓸 수 있는 노동력이다. 라고 하는 그런 편견들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이 어느 나라 출신이냐에 따라서 약간 경제적인 인종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이민자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직장,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인 문제들, 그런 차별들, 그 다음에 어떤 독소전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들도 역시 좀 내가 가진 시민권이 2등 시민권인가 아니면 반쪽짜리 시민권에 고민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일자리 공고를 보고 400% 보너스를 준다라고 해서 전화통화 한국말도 잘하기 때문에 해서 직장에 갔는데 몇 개월 뒤에 보너스를 받을 시간이 때가 되는데 보너스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왜 보너스를 안 주십니까? 너 외국인이잖아. 저는 한국 국적자인데요. 너 외국인이잖아. 이것은 사실은 그 외국인으로 와서 국적을 따고 유학생으로서 국적을 땄어도 여전히 외국인 취급을 하는 그런 어떤 편견들과 입장들은 정말 심각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국민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자는 우리나라에 그 살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거나 그 사람들이 좀 고쳤으면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불쌍한 사람들, 아니면 온종주의 대상, 아니면 차별화돼 되는 사람들, 뭔가를 더 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인식이 바뀌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의 온종주의적 정책들이 사실은 반다문화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을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등하게 제가 이제 사업주분들을 만나면 더 잘해주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그러니까 동등한 노동자로, 동등한 주민으로, 동등한 시민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실행이 중요할 것 같은데 편견 피해자들은 지금은 어디 가서 먼저 호소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나 그런데 이제 편견 피해자들은 이제 인권이 진정도 하죠. 그러지만 그 우리 사회에서 편견이라는 것에서 피해 의식을 느끼는 어떤 그 강도보다 각자가 전 산업체, 그다음에 가정 이런 데서 느끼는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편견의 문제들은 그냥 아직은 극복하고 가는 것 같아요. 유럽에 우리가 아무래도 본보기로 교과서 삼게 되는데요. 사회 부적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통합정책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냥 이게 정말 좋은 사례다, 선례다, 뭐 소개하실 만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를 꼭 집어서 이게 좋은 사례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다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그 유럽연합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좋은 그 사례가 뭐냐면은 이민자 통합 네트워크를 그 포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럽 연합에서 뭐 다문화주의 실패라든가 뭐 이런 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이민자 2세, 3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통합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러면 통합정책은 쌍방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취해야 되는 거다. 그럼 그러한 노력은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가? 정책 영역으로 본다면은 처음에 들어오는 초기 적응 영역부터 시작해서 교육, 노동, 복지 뭐 이런 그 여러 영역을 나누고 거기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는 뭔가 그런 것들을 사이트에다 올리고 거기에 된 사람들이 서로 연락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하는 지자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좋은 사례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만들고 서로 이렇게 경험들을 공유하고 또 아이디어를 같이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우선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가 3차 기본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치예요. 협력. 그러니까 이제는 이민 정책은 중앙 정책이지 그건 지방에서 할 게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민 정책에서의 통합 정책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누가 만드느냐?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셔서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도시라든가 외국인들이 많이 주민의 비율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자. 그거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Let the local voice heard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그런 정책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민 정책하면 그건 국가 정책이야. 그러니까는 지역은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우리는 관심 없어. 그러한 마인드에서 공무원도 벗어나야 되고 또 중앙 공무원도 그렇고 지역 공무원도 그렇고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전 세계의 경험들 또 지역 내에서의 여러 지자체의 경험들을 서로 벤치마킹하면서 또 개발해 나가는 지역 맞춤형 정책. 그래서 이제 외국인 지원 주민센터 같은 지금 김포 같은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력이 할수 그렇죠. 있는 좋은 사례죠. 좋은 모델을 예. 만들어내신 현장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발표도 여러 번 하십니다. 김포가 또 모범 벤치마킹 대상 센터죠.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뭐 혹시 그러면은 잘 정착하신 사례 같은 거를 한번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도 입국 청소년, 그러니까 이주 배경 청소년을 중간에 들어와서 한국으로 이제 온 가족들과 돌아와서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한국어를 모르고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잘 준비를 해서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이렇게 합격한 대학생도 있고요. 결혼 이민자로 왔지만 또 센터에서 통역을 하면서 한국어도 익히고 행정 업무도 익혀서 은행에 가서 은행 본점에 가서 1금융권 직원으로 일하는 결혼 이민자도 있습니다. 상당히 사례가 많은데요. 네, 잘 확산됐으면 좋겠네요. 그 통계를 보니까 중도 입국 청소년 수가 한 3만 명 정도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지금 시급한 것들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그림자처럼 살고 있는 청소년들도 한국에 있지만 이중 불법 미등록 체류자 사이에서 태어났든지 다양한 출생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아동들 네, 그래서 한 2만을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을 위한 정책이 지금쯤은 왜냐하면 인구의 생물학적인 출산도 중요하지만 인구 양을 유입된 인구들을 어떻게 포섭할 것이냐. 그리고 그 자녀들 역시 이제 F4 비자라고 하는 재외동포 부모들도 역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F4 비자를 가진 부모는 중국에서 오셨는데요. 자녀를 50만 원 이상을 주면서 유치원을 보냅니다. 근데 국적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고 어떻게 그냥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끼리 공동 육아를 하지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 아이를 한국에서 키워야 되는데 통합 교육을 해야 됩니다. 돈이 들어도 유치원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아동들을 한 600여 명 올해 초에 그 예산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의 질 관리라는 측면도 그랬고 유입된 인구를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참 중요한 이제 인구 정책으로서의 이민 정책 하니까 할 일도 많고 아주 중요한 대목이 아직 거론되지 않은 걸 포함해서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시간이 무한정 없어서 마무리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정책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요즘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민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해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누가 카더라
또는 국민적 감정,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 흐름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국책 연구원과 또 저희 이민 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네. 위험의 위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냉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잘 만드는 것이 번영의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기성 원장님, 최영일 센터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의 추세라면 2030년경에는 전체 인구의 10%인 500만 명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민 사회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가져올 충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한 전문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들이 기꺼이 한국을 이민 국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주변의 외국인 주민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웃이었는지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다름을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